예리한 분석가 유종훈 기자님. 레벨 0는 그냥 옛날 자동차예요. 아무 기능이 없는 거. 그럼 레벨 3는 뭐냐? 여기부터는 이제 자율주행의 단계예요. AI 인공지능은 뭐 단순한 보조 수단에서 지금은 가장 주요한 효율성을 갖고 진입하는 단계다.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영국의 웨이브라든지 최근에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완성은 우리 대중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데 왜 상용화가 특히나 이렇게 어려운 걸까? 인간의 과실보다 AI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왜냐면은 0.1%의 오류가 나서 사고가 나도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보다 사고가 적게 난다면 상용화를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처음에 자율주행 자체가 이제 탄생할 때 보면 안전 위주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많이들 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고율이라든지 사고 발생 건수를 한번 보면은 역시나 사람이 훨씬 많긴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들이 흔히 이제 사고를 접하는 거는 이제 미디어의 보도인데 사람들의 사고 쳤던 부분들은 사실은 엄청나게 큰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보도가 잘 안 되죠. 그렇죠.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자그마한 사고라든지 뭔가 실수가 있어도 크게 보도가 되고 실제로 인명사고가 나게 되면은 정말 전 세계적인 보도가 나죠. 뭐 예전에 있었던 우버 사고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중국의 바이두 택시가 이제 이런 포트홀에 빠졌었던 거, 뭐 그런 것들도 보면은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잖아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의 사고에 대해서는 동질감을 느끼면서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뭔가 좀 제너러스한 관대함이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AI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뭔가 완벽해야 된다. 그리고 자율주행 차의 탄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실수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당연히 얘는 실수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혹독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긴 합니다. 좀 부당한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잣대를 들이대더라도 인간보다 나으면은 저는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건데 너무 과도하게 절대 사고가 나서는 안 된다라는 시선으로 보는 거니까 물론 이게 맞긴 하죠. 안전, 생명에 대한 일이니까. 네, 그래도 저는 조금은 우리가 좀 열린 마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어쨌든 사고가 정말 급격하게 줄어든다라는 거죠.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우리 2025년 기준으로 해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2,500여 명, 부상자가 한 30여만 명 발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레벨 2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레벨 3, 레벨 4까지 간다면 한 30%, 50%, 80%까지 줄일 수 있거든요. 이제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수용성의 문제입니다. 일반 소비자의 수용성, 그다음에 언론 매스컴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관심도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이제 비치는 케이스가 많아서 이번 프로그램을 좀 계기로 좀 수용성이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형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경험을 해봐야지만 믿고 탈 수 있고 보는 시각도 많이 사실 달라질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FSD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 부분에 좀 사람들한테 경험을 많이 시켜주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제 미디어에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신기한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조금은 익숙한 대상으로 바뀌어가는 지금 과도기가 아닐까 싶긴 한데 시간이 좀 지나면 아무래도 이제 이 안전에 대한 그런 기준 자체도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과학기술 자체가 인류에게 어떤 혜택이 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 혜택을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고 하면 그걸 충족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사실 그 충족을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 기술의 도입 자체를 우리가 거부한다면은 결국 우리는 영원히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사고를 드라마틱하게 줄여준다. 그런다면 사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야를 좀 넓혀서 글로벌 무대로 나가보겠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유럽처럼 자율주행 연구와 실증이 활발한 국가를 보면 각자 접근 방식이 조금씩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교수님, 네네. 이 국가별로 자율주행 연구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해외 자율주행 연구 실증의 차이를 좀 보면 기술을 먼저 증명하느냐 또는 실증을 통해 기술을 완성하냐는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은 기술 중심을 먼저 하고 실증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죠. 근데 첫 번째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 주도로 해서 실도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는 좀 최소화하고 사고는 뒤에 책임을 좀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죠.
중국은 국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이니만큼 대규모 실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나누어서 실증 구역을 설계해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유럽은 안전 책임 중심입니다. 세이프티가 먼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단계적 실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별로 확실히 네네. 그 국가의 어떤 특성이 딱 드러나네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기술 수준은 뭐 상위권이라고 좀 볼 수 있고, 네. 우리 유 기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소기업, 벤처기업인 오토노머스 A2G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자율주행 컴퍼니에서는 한 11위 정도, 오히려 현대보다도 더 높은 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증에 있어서는 책임에 대한 문제, 규제에 대한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우리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돼서 47개 시범지구에서 제한된 영역 내에서 하고 있는데 다행히 2026년 올해에는 광주광역시죠. 거기에 대규모 실증, 즉 200여 대를 좀 실증에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를 대신해서 레벨 4의 상용화에 검증하는 단계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보택시 같은 케이스가 될 수 있고 또한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구 소멸 지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인분들을 위한 그런 비정형 노선버스를 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지형에 맞게 우리가 실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워낙에 또 잘하잖아요. 네. 연구 개발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연구만 잘한다고 무언가 상용화로 가는 발판이 계속해서 마련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예. 예, 우리 기자님께서도 해외 연구, 뭐 네. 실증 사례들 많이 접하셨을 텐데 네.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사실 이렇게 자본의 문제라고도 좀 볼 수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미국만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웨이모나 죽스나 이런 회사들 보면은 구글, 아마존 이런 빅테크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부분의 작은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보다는 여전히 좀 완성차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술 개발 측면에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몸집이 좀 가벼운 곳에서 가면서 거기에 뭔가 충분한 펀딩이 들어간다면은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고 기술 개발도 같이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정부의 과제 국책 사업 이런 위주로 지금 많이들 비즈니스들을 하고 있고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과제를 따서 이 연구 과제를 완성을 하고 나면은 그 연구 과제의 결과물에 따른 비즈니스로 가야 되는데 단순히 목적 자체가 이 과제를 위한 목적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연계되는 사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거의 10여 년 가까이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 부었고 그쵸. 근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없다라는 걸 보면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한 발판 자체가 조금은 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랑 비교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 성공을 위한 체력 자체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덧붙이자면요. 우리 유 기자님 말씀하셨다시피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이제 범부처라 하면 뭐 국토부, 산업부, 뭐 과기부,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경찰청까지 하는 그런 기술개발 혁신사업단을 2020년도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그게 1조 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조 정도 되면 매우 많은 금액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7년간에 걸쳐서 수백 개 산학연이 진행된 그런 소단위 과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좀 고도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수요가 많이 있을 텐데요. 네. 이게 몇 가지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국민들의 수요가 있을 텐데 다른 나라는 이렇게 좀 잘 열어냈는데 왜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이거를 좀 잘 살펴보면은 사실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완성차 중심으로 많이 개발을 했어요. 예. 우리나라도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완성차 중심으로 개발을 했죠. 예. 근데 그들의 특징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히 자율주행만을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수백만 대, 수천만 대 차량을 팔고 판매를 했던 게 있다 보니까 이미 인프라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문제가 발생하면은 전체적으로 오는 그 이펙트가 엄청 큰 거죠. 아하. 반면에 미국을 보시면 대부분 테크 기업 중심으로 갑니다. 그들은 자율주행만을 위해서 회사가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받는 이펙트도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그 괴리 때문에 유럽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서 여전히 레벨 3 단계를 넘기 힘든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몸집이 작은 곳에서 뒤에서는 이제 빅테크들은 돈을 쏴주면서 거기서 나중에 인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거기랑 뭔가 파트너십을 맺어서 협력 관계를 맺는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약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중국은 아시겠지만 워낙 정부 주도하러 가잖아요. 중국 정부가 사실 중국 제조 2025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분야를 키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자율주행이었고 또 그러면서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많이 커진 상황에서 자율주행을 얹다 보니까 그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거든요. 다른 나라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데이터를 한 번에 중앙 집중적으로 모으다 보니까 그 발전 속도도 남들이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 돼버린 거죠. 지금 기자님께 설명해 주신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문제들을 좀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자율주행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교수님 의견 여쭙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레벨 5 완전 자동화된 그런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려면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하자면 AI가 기반으로 하는 차량 지능화가 출발점이고요. 도로 인프라 서비스와 같은 애프터마켓 그것이 완성 조건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결합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로 외 인프라라든가 서비스가 왜 필요하냐면 차량 지능만으로는 그 완전하게 도달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에지 케이스를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명확한 차선이라든가 표준화된 표지 신호, 그다음에 공사 구간의 디지털화 같은 형태이죠. 공간 정보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할 거고요. 이것은 뭐냐면 AI가 해석해야 할 그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방법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V2X와 같은 차량과 도로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통신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스마트한 신호등 같은 케이스. 그래서 사고 위험을 갖고 있는 차량과 인프라가 공동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스트럭처가 필요하다라고 하기 위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레벨 5의 확률 장벽을 좀 넘기 위해서는 그런 차량 단독으로 인식하는 것 플러스 인프라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결합할 때 이것이 완벽한 자율주행의 고도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제 생각에는 기술적 완성도가 먼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상향 평준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이게 베테랑 같은 느낌은 조금은 부족하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제 기술적으로 완성도를 조금 더 높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죽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뭔가 눈치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지만 앞으로 도로에서 불화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랑 기계가 뭔가 소통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될 거고 이번 CES도 그랬지만 항상 CES를 갈 때마다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차 유리창 혹은 이제 밖에 보면은 범퍼 이런 부분에다가 뭔가 메시지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이제 사람이 보더라도 비켜주세요라든지 감사합니다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게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퍼즐은 사실은 법규 이런 거겠죠. 법규나 규제 같은 게 빨리 만들어져야지만 그래야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레벨 3라든지 아니면 레벨 2 이하의 그런 단계에서도 조금 열릴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율주행은 당장 체감하기엔 여전히 어렵고 법과 기술, 사회적 합의까지 넘어야 할 벽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자율주행 시대는 결국 올 거라고 확신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미래가 온다면 우리의 이동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이게 또 궁금합니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확신하고 있고요. 모든 자동차가 거실처럼 거기에서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업무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바뀌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오진 않는다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결국은 책임, 또 제도, 이런 사회의 그런 수용성 문제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레벨 4나 5 그런 주행 환경에서는 운전면허는 필요 없죠. 다만 이용자 자격에 대한 라이센스는 필요하다고 저는 보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운전에 대한 능력 검증은 사라지고 이런 시스템 사용 책임만 남게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탑승자 안전 확보 측면에서의 그런 안전도가 고려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사람이 탑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류에 대한 것, 이동 서비스에 대한 그런 차량에서도 책임과 법 수용성에 대한 것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진행됐을 때 완전 자율이 운전 획기는 없어지겠지만 책임과 안전은 없애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는 언젠간 올 거라고 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 게 로보택시라고 하는 분야는 생각보다 좀 빨리 올 것 같아요. 네. 운송 서비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많이 된 것 같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약간 법적인 부분, 규제만 조금은 바꾸면은 아마 1, 2년 내로 우리도 이제 충분히 탑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가 흔히 타고 다니는 승용차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사는 차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느냐는 조금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냐. 여전히 이제 그 제조사의 책임적인 부분, 뭐 보험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교통 정리가 명확하게 안 됐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또 기술적인 부분도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사람이 믿고 타기에는 조금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조사 쪽에서도 그거를 쉽게 도입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궁극적으로는 저는 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아마 운전면허증 자체가 우리가 요트 면허라든지 아니면은 비행기 면허 따는 것처럼 일종의 취미 활동을 위한 면허로 그렇게 좀 바뀌지 않을까. 먼 미래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특정 구간에서만 운전이 허용이 된다라든지 네. 예 사실 뭐 당연히 올 것이라고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로 위에서 사람들을 다 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이미 지금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물론 완전은 아니지만 부분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것들이 쌓이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지 않을까. 그때가 굉장히 또 새로운 자율주행 시대겠죠. 예. 그러면 두 분 완벽한 자율주행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핸들이 없어요, 차 안에. 뭘 하실 겁니까? 저는 업무는 잘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음악을 좀 들으면서 오. 숙면을 좀 취하는 아. 그런 휴식 공간이 어떨까? 그럼 사실상 숙면이네요. 네. 왜냐? 음악은 지금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좋습니다. 숙면을 취하겠다. 기자님은요? 저는 가족들이랑 좀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사실 다들 일상이 바쁘잖아요. 그러면은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데 뭔가 긴 거리를 가는 사이에서 이제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소통의 공간 그렇게 좀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자율주행 이건 사실 완전 자율이냐 뭐 부분 자율주행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다 떠나서 진정한 자율주행이란 무엇일까? 어떠세요? 저는 자율주행이 도래한 그 계기는 휴먼 에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이 됐던 것이고 네. 결국은 유서 없이 돌아가시는 분, 또 불행으로 야기되는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또는 제로 포인트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제가 연구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렇게 사망률을 굉장히 줄이고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고 사람이 운전을 하더라도 굉장히 안전한 형태로 운전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자율주행, 진정한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예. 좋습니다. 기자님은요? 저는 교수님이랑 생각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굉장히 좀 약간 공학적인 말씀을 하셨다면 굉장히 좀 학계에 계신 분만큼 네. 이미지를 좀 신경 쓰셨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 기자님 의견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가 사람들이 가장 비싸게 주고 사는 재화 중에 하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랑 나랑 소통을 직접적으로 못하지만 이미 소통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자율주행이 되게 되고 이 차량에 뭔가 AI의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은 또 하나의 동반자 혹은 또 하나의 친구 같은 게 생기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차랑 나랑 같이 다니면서 이야기도 하고 하나의 어떻게 보면 친구도 될 수 있고 비서도 될 수 있고 하나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면서 뭔가 운전자의 하나의 동반자가 되는 게 결국에는 나중에 궁극적인 자율주행 차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진정한 자율주행이란 단순히 이 차량이 운송수단으로서만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나와 함께 뭔가 삶을 살아가는 네. 동반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율주행이다. 네. 뭔가 이제 기술적인 걸 넘어서 사람이 어떤 감성을 터치해주는 어. 그런 부분도 나중에는 자율주행 차의 역할이지 않을까. 네, 긴 시간 저희를 AI 토피아로 안내해 주신 지식텔러 하성룡 교수님 그리고 류종훈 기자님 끝으로 이제 공식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께 AI란 어떤 존재일지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요. 나에게 AI란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이자 수단이다. AI가 앞서 우리 유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하나의 또 동반자이기도 하고 또 생성 AI가 또 진화가 되면 우리 SF 영화처럼 한 인간으로서 대체 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기자님은요? 나에게 AI란 불편한 동거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좀 진정한 AI는 동반자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진정한 AI로서 동반자가 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아하.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 합의도 그렇고요. 뭔가 나중에 발전을 한 이후에는 우리에게 뭐 동반자로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 인고의 시간은 아직은 조금 견뎌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불편한 동거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AI 토피아에서는 자율주행이 왜 아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왜 이 미래를 포기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지금은 어쩌면 인간과 AI가 서로를 맞춰가는 조금은 불편한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잘 넘어선다면 자율주행은 이동을 넘어 우리의 삶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완벽한 자율주행 시대를 향한 단서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진정한 AI 토피아를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어려운 주제에 오셨습니다. 양자라는 말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단어입니다. 오늘 방송만 보셔도 어느 정도는 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쓰는 컴퓨터는 정보의 기본 단위가 비트죠. 비트는 0, 1, 두 가지 값이 아주 명확하게 있습니다. 많이 드는 비유가 동전인데요. 다양한 메뉴를 파는 분식집 가면은 10개의 상자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게이트 방식이란 게 있고 어닐링 방식이란 게 있고 과학기술 중에 된다고 했던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또 과학기술의 매력입니다.